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1시 37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48번째 시간이고요. 영화 터미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학생 팟캐스트 만화경의 두 분을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소개 먼저 하죠. 먼저 이분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끝이야? 아니 손님 왔으니까. 아까의 텐션이랑 너무 다른데? 근데 이분님도 손님 아니세요? 저는 근데 거의 단고여가지고. 단고죠? 예. 그렇죠. 뭐 빌바오님의 로빈? 로빈이라고. 정도 포지션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래요. 먼저 연남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만화경에서 지금 4기째 MC로 맡아서 하고 있는 연남동 살고 있고요. 연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남동에서 녹음하자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건 아닌데요. 사실 이래서 호민이가 원정이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오는데 아까 예. 잠깐만. 제가 그럼 음해를 좀 많이 당하는데 네, 사실 여기서 걸어서 한 1, 2분 거리긴 하거든요. 근데 녹음실이 서울에 없어요. 그거는 진짜. 그렇긴 해. 진짜 다 여기가 거의 유일하고 홍대권에 좀 몇 개 있고 사당에 있었던 게 망했거든요. 그래요? 같은 단파 스튜디오가 그 외로는 없어요. 뭐 강남도 있긴 한데 너무 비싸거든요. 또 그렇죠. 가격이 훨씬 비싸고 네.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경기장 문제가 컸다. 이따 제가 가는 길에 제가 업어다 드릴게요. 네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굴러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굴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인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화경에 들어온 지 거의 한 2주에서 한 달밖에 안 된 신입 마이라고 합니다. 만화경 나온 회차랑 여기 나온 회차랑 회차가 똑같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회차 따라가보실래요? 전 진짜. 여기로 이제 이적을 뭐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용기 있는 선택 해주셨다 생각이 들고 만화경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해야겠네요. 네, 만화경은 지금 이제 4기째 하고 있고, 저희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연합으로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원래는 저 그냥 교내 동아리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1기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명까지 늘어나가지고요. 계속 이제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어떤 소재를 많이 저희 뭐 소재는 되게 다양했는데 지금 메인으로 밀고 있는 건 뭐 편의점을 부탁해라고 해서 편의점 메뉴들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지금 또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 외로도 보통 뭐 밸런스 게임이라든지 뭐 MBTI 관련된 토크라든지 약간 이제 대학생들이나 뭐 20대, 10대들이 좀 좋아할 만한 주제로 토크를 좀 잡아가지고 예능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팥붕 슈붕 고르기 편. 그렇죠. 인상 깊게 댓글 들었어요. 달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댓글 달았나요? 네, 그렇죠. 그래요. 달았군요. 소개를 또 못 해드려가지고 한번 다음 방송에 또 소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사기의 컨셉은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또 설명해 지금 뭐 주시면. 기스마다 뭐 이렇게 컨셉이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너 안 들어봤구나. 컨셉 그런 거 없어. 그래요? 아니 그 아는 척을 또 네네. 그래. 들어보면 딱 알아.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맞아요. 네, 에너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다양한 주제로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런 뭐 팟캐스트들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뭐 밸런스 전쟁이라든지 뭐 기타 뭐 저희끼리 토론하는 식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혹시 다음에 뭐 양념치킨 대 후라이드 이런 거 하면 양념치킨 대 후라이드. 네, 후라이드 전문가라서 그래요.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하시셔도 그거는 후라이드 쪽이죠. 완곡한 거절을 당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후라이드와 소금과 그다음에 소주의 그 3일체 설에 대해서 소금 찍어 먹는 분들도 궁금한데요? 있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네.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한번 뭐 진짜 저희도 한번 이렇게 초대를 또 하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영화 얘기보다 치킨 얘기 훨씬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서로 팟캐스트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는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그 만화경에 대해서? 저는 그 사기로 녹음한 에피소드 2개 들어봤는데 네. MBTI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MBTI 토크만 거의 20분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이 하시죠. 1회 때. 2회 때도 잠깐 하시고. 그래서 MBTI가 이제 이분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어떤 기준이구나. 이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MBTI 잘 몰라요. 저는 똑같아요, 마이님이랑. INTP. 진짜요? 그래요. INTP? 네. 뭐예요? 전 ENTJ요. 그게 뭐지?
아 잠깐만. 전 좀 그냥 빠져있겠습니다. 무슨 알파벳을 말해도 그냥 그런가 왜,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외향적인 사람인가봐. 이렇게만 생각. 이랑 아이만 이제 아직. 네네. MOLA로 해보죠. MOLA? 예, 몰라. 아, 좋아. 그래서 저 그거 네. 같은데요. 정의로운 사회활동가인가? 그게 뭐죠? ENFJ. 그렇죠. ENFJ. 그래요. 뭐 그게 대한 평판이 별로 나쁘지 않더라. 네네. 저랑 되게 비슷하신 거의 뭐. 그래요. 어쩐지 사촌 느낌이 와요. 네. 사촌이요? 그 예. 동아리 회장 이런 거 좋아하죠. 아 그렇죠. 제가 지금도 지금도 환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동아리 3개인가 하고 와. 3개 중에 2개 회장하고 그죠? 예. 엄마는 너는 동아리 하러 대학 갔냐?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오늘 방송도 두 분의 활약이 대단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그럼 살짝 저희 묻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해 또 이렇게. 아니죠. 진짜 멋있는 진행자는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해요. 제가 진행자. 그냥 좀 많이 의지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영점 들어보셨는지 마이님 혹시 들어보신 게 들어봤는데 네네. 저는 약간 원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진행하는 방송이 좀 좋았거든요. 뭔가 너무 전문적이거나 하면 네네. 또 저랑 살짝 거리감 느껴지고 네네네. 이래가지고 그냥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 아닌데. 정확하게 보시면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합니다. 저희. 그렇게 실제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도 그렇죠, 그렇구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으면서 나도 좀 이렇게 생각한 적 있는데 하면서 좀 공감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제3의 멤버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농담이고. 아니. 또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빌바오님 같은 경우에는 팟빵 스쿨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스태프로 있어가지고 이제 안면은 좀 있었어요. 저 혼자는 아마 모르셨을 건데 근데 어쨌든 아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으시고 이제 혼자도 진행 많이 하시고 그럼요. 뭐 이제 진행하실 때 보통 이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되게 소소하게 하면서도 어쨌든 뭐 또 작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막 얽혀진 뭐 문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잘 녹아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영화 얘기도 하면서 본인 생각이나 이런 것도 잘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뭐 주제나 이런 것들 잘 잡으시고 또 보면은 저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편 들었거든요. 뭐 영화에만 또 구탄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좀 확실히 최신 트렌드에 맞는 작품들 골라서 하시는구나. 좀 선정 능력도 괜찮지 않나. 제가 MBTI만 좀 트렌드에 뒤처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아주 그 평가 마음에 들었고요. 하는 길에 핵심 챙겨드리도록. 오늘 두 분의 연합전선이 상당히 여러모로 기대가 되네요. 점점. 네. 아니에요. 너도 잘할 수 있어. 예, 저도 잘해야죠. 자, 먼저 영화 얘기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개는 우리 영화 소개의 에이스 이분이 둘 중 한 명인데 이제 그 한 명이 에이스인 건데. 그나마 네가 낫더라. 해보니까. 예, 그래서 잠깐 이제 영화 소개를 해보면 2004년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을 맡았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감독과 배우로 함께한 작품이 좀 있는데 이 터미널은 라이언 일병 우하기, 캐치미 부유캔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같이 호흡을 맞춘 작품이에요. 이 뒤에 또 스파이 브릿지랑 더 포스트라는 작품까지 총 5편을 같이 하셨고요. 내용은 이제 크라코지아 국적을 가진 빅터 나보르스키라는 사람이 JFK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하는 동안에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내전 때문에. 그래서 입국 비자를 못 받아서 1년간 공항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휴먼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내가 쓴 걸 그대로 읽을 줄은 몰랐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좀 더 감히 할까요? 이게 원래 이제 이란의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샤를 드골 공항에서 18년 동안 이제 공항에 계셨던 이란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이제 거의 설정만 가져오고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분이 소재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권리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요. 이런 작품이고 영화에 대한 간단한 평가 먼저 하면서 본격적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필버그 영화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끝까지 유지가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난민 문제 얘기하고 인권 문제 얘기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도 충분히 묘사할 수 있지만 그 특유의 그 밝음으로 가는 메시지 느낌이 스필버그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메시지가 그래서 그만큼 심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네. 다음 연남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재밌게 풀어낸 거는 약간 영화 그 인생은 아름다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이분이 실제로 이제 빅터 나보르스키 이제 톰 행스크스 배우가 연기 연습을 할 때 불가리아어를 연습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불가리아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불가리아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알바를 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되게 그 나라에서 엄청 엘리트였어요.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청량리에 살았거든요. 예, 다 동네 주민이신 걸로 아는데. 오늘 동대문 게이트네요, 거의. 저는 왕십리를 좀 주로 자주 가서. 어쨌든 이제 그 친구가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한국인들 손님들 맞이할 때 좀 어눌하고 하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일단 뭐 식당에서 하고 있으면은 꼭 어르신들이 뭐 하나씩 막 툭 던지면서 뭐 너 어디서 왔냐 약간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너 뭐 좀 해봐라 뭐 영어로 뭐 이거 해봐라 사실 그 친구는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러겠죠. 불가리아에서 왔으니 근데 이거 보면 약간 영어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뭐 외국이니까. 유럽에서 왔으면은 너 뭐 생긴 그 뭐 약간 미국 영어 잘하게 생겼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뭐 실수했는데 이제 바로 잘렸거든요. 그 친구가 또 약간 그럼 좀 불합리한 걸 좀 당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서 그 친구가 좀 생각이 났어요. 아직도 좀 가끔 연락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났고 되게 우리 사회도 좀 요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선입견이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 그런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분이 어떻게 봤어요? 저는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재미있고 되게 따뜻했고 그때 처음 봤을 때도 겨울에 봤었는데 이번에도 겨울에 다시 보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지금 봄 아니야? 어쨌든 한파주의 마음의 겨울이 또 있어요. 예, 그렇죠. 체감 계절. 그리고 뭐 스필버그 영화 볼 때마다 느끼지만 주연들만큼이나 조연들도 다 재미있어서 그 점도 인상적이었고 또 뭐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 그 작품에서 되게 특이한 또 익숙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배우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돌로레스 토레스 역을 맡은 입국 심사관 그분이 이제 조 셀더나라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가모라로 나오시고 아바타에서 네이티리로 나왔던 여기저기 약간 분장을 안 한 얼굴로 이제 오랜만에 본 건데 분장을 안 해서 알아보기 좀 힘들었을 수 있죠. 반갑더라고요. 자, 그랬습니다. 마이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아까 뭐 겨울에 봐가지고 더 좋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서 약간 크리스마스 영화 같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느꼈고 워낙 이제 크리스마스 영화 하면 딱 따뜻하고 약간 눈 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뭔가 그 일상에서 의 특별함이 좀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전 좀 되게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봤던 것 같아요. 캐치미 뷰캣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딱 그 캐치미 뷰캣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맞아요. 저는 살짝 포레스트 검프도 생각나겠어요. 그 캐릭터 연기가 살짝 비슷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뭔가 좀 서툰 느낌의 캐릭터라는 점에서 맞아요. 비슷한데 또 되게 진심으로 잘하고 이런 캐릭터가. 그래요. 자, 이 정도 간단하게 평을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속 캐릭터들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영화 주인공 빅터 나보스키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마이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빅터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쁜 거와
이제 잘못된 거와 바른 거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거를 그 다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이게 진짜 사실 이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좀 되게 동화스러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동화스럽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살짝 동화스러운 걸 좋아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빅터의 이런 올고즘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사람이 바르게 살면 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그런 해피엔딩 같은 생각을 또 하면서 네 되게 빅터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좋게 봤습니다. 자, 이분은요? 저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마 제가 JFK 공항에 근무를 했다면 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저도 손 사진을 붙여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황 대처 능력도 워낙 뛰어나고 잡기에 능하고 융화력도 좋고 또 이제 뭐 겹치긴 하지만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사소한 이야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이제 아멜리아가 나폴레옹 얘기를 할 때 나폴레옹 책을 읽는다던가 천년의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디테일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분들이 또 멋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의 본질은 껍데기보다 알맹이다. 이분의 처지를 볼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됨됨이나 어떤 내공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연다님은 뭐? 네, 주인공이 되게 평범한 사람으로 좀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언어만 이렇게 다르지 되게 평범하고 좀 되게 선한 인물로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보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친구 생각이 가장 먼저 났고 그 친구 생각이 가장 먼저 났고 그냥 톰 행크스가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은 사실 극 중에서 이 진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거는 후반 가서야 또 많이 있고 그렇죠. 거의 없잖아요. 그 남의 나라 말로 하고 실제로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도 그런 연기를 하는데 그 전혀 어색함이 안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경지. 확실히 톰 행크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실 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 없죠. 네,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이런 사람이 이렇게 현실에 있다는 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이 되게 힘들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차피 약간의 협잡과 뭐 겉모술수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오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일반 정으로 돌파하는 그런 느낌이 저렇게 살면 나도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저게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도 이제 때가 많이 묻었구나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네. 약간 딕슨의 입장에서 보시면 네, 오히려 나는 딕슨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딕슨이 이해가 딕슨. 되고 네, 진짜로 제가 만약에 뭐 어딜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맞아. 누가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그거 아닌가요? 옛날에 둘리 볼 때는 맞아요, 둘리의 맞아요. 마음이 갔었는데 맞아요. 그거 보니까 고길동이 고길동. 이제 네, 공감이 가고 맞습니다. 약간 이런 약간 제 고길동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그쵸. 실제적으로 약간 고길동이 더 마음에 가고 뭐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저는 좀 답답하게 봤어요. 근데 영화니까 또 그렇죠, 스필버그 영화니까 예. 그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캐릭터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른 캐릭터 얘기해볼까요? 아까 딕슨 얘기 먼저 나왔는데 딕슨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딕슨이 진짜 그냥 현실에 우리 살아가는 그쵸. 직장인이다. 현실에 있는 인간이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딕슨이 너무 깐깐하긴 하잖아요. 또 민감이 없고 깐깐하긴 한데 그게 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경호원 중에 약간 경호원 대장? 네, 그죠. 마지막에 그 공항 코트 나갈 준. 때 코트 주는 그 네. 남자분 정도가 가장 적절하게 따뜻하면서 현실감도 현실감도 있는 있고. 예.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 만약에 그 상황에 처했다면 네. 빅터한테 크게 호의를 베풀어주지 못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영화도 딱히 뭐 딕슨을 나쁘게 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맞아요. 만약에 진짜 더 극화를 시켰다면 그 감사가 나와서 빅터를 좀 배워라 했을 때 그래 빅터야 내가 너를 인정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갔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택시를 쫓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스필버그가 캐릭터를 놔뒀구나.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딕슨이라는 캐릭터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딕슨은 딕슨대로 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빅터는 빅터대로 잘 살고.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선악관계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뭐 저는 이제 딕슨 이어서 딕슨 얘기하셔도 네네네 딕슨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딕슨이라는 캐릭터가 막 되게 나쁘게만 비춰진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막판에 가서는 그러니까 딕슨도 더 사실 이렇게 깐깐하게 할 수 있었고 중간중간에 그럴 수 있는 선택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보면은 이제 연기를 하실 때도 막 엄청 싫어한다는 것보다는 살짝 중간중간 좀 그냥 걸리적거린다는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뭐 어쨌든 신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건 맞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뭐 허가가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딕슨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에 가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에밀리아 저는 좀 문제적 캐릭터로 봤거든요. 에밀리아 캐릭터가 저분도 현실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미국이라서 오히려 그런 건가? 빅터보다 더 현실성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현실성은 있죠. 네네. 좀 그렇게 봤는데 에밀리아 캐릭터 어떻게 보셨지? 일단 저는 이 사람이 왜 그 남자를 기다릴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좀 많이 들었죠. 보면서. 불륜남. 그렇죠. 이제 내연 관계잖아요. 그 남자와. 근데 그 남자와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결국엔 또 자기와 맺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빅터와 썸을 타지만 빅터를 선택하지 않는. 그냥 1차원적으로만 보면 그런 그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이 아멜리아는 안 될 걸 알면서도 기다릴까. 물론 이제 뭐 원래 뭐 그냥 평범한 할리우드 영화였으면 그냥 빅터와 아멜리아가 뭐 공항 로비에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는 뭐 그런 장면으로 끝났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안 끝났잖아요. 네.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활주로에서 키스를 갑자기 한다던가. 그렇죠. 굽타가 보는 앞에서. 그랬을 텐데 그냥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결말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아멜리아를 생각해보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분이 계속 빅터를 오해를 하잖아요. 뭐 공항에 계속 있습니다. 하니까 건축일 하시나 보네요. 뭐 출장 자주 다니시나 보네요. 막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제 빅터가 당신은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만 보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어떤 아멜리아를 가리키는 하나의 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제3자일 때는 안 할 법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아멜리아도 어떻게 보면 딕슨이랑 비슷한 성격의 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빅터보다는 이 유부남을 선택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물론 자기가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유부남과 자기가 이제 헤어지고 차라리 빅터와 뭐 연락을 한다던가 하는 게 당연히 이제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빅터를 선택하는 걸로 변화를 하기까지의 용기도 이제 없었던 거고. 뭔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연들 중에서도 사실 비중이 되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자 주인공 위치에 그렇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비중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뭐 승무원이니까 자주 나올 수 없다는 건 뭐 하더라도 뭔가 연극처럼 너무 그거를 다 대화로만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조금 사실 아쉬웠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에밀리아의 그 서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도 한두 컷신이 막 있었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또 그러면 오히려 너무 그쪽으로 빠지나 로맨스로 빠지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잘 지켰다는 생각도 뭐 들기도 하고. 제 생각엔 톰 행크스가 영화에 능숙했다면 그런 장면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쵸. 영화에 능숙하지 않았으니까 막 다 대사로 이렇게 해결해줘서 이 빅터에게 이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만약에 영화에 능숙한 그냥 일반 투숙객이었다면 그런 장면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쨌든 에밀리아가 분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저도 살짝 보면서 여자 주인공 치고는 조금 약간 소품으로 쓰였다의 느낌도 사실 있긴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없어도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뭐 다른 굽타나 뭐 엘리케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아멜리아가 공항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캐릭터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M1 노동력만 좀 쓰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면서 에밀리아라는 저 여성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어려운 사랑 전문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빅터의 순정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약간 그런 그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랑만 하면서 나를 어떤 더 미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스스로를 그렇게 좀 꾸미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인가 보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다음 뭐 잠깐 나왔지만 굽타나 엘리케 캐릭터를 얘기를 해보면 이 캐릭터들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민자 출신이 많고 또 육체 노동하고 뭐 서비스 업종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공항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조금씩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자리에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좀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굽타 캐릭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빅터의 미래를 보여주는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굽타도 자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미국에 들어왔고 어쩌다가 자리를 잡아서 공항에 아예 눌러 잡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굽타는 빅터의 미래를 보여주는 캐릭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엘리케 캐릭터도 보니까 이건 또 왜 들어갔지 싶은 맞아요. 캐릭터긴 한데 그러니까 스필버그 영화에서 그 뭔가 그 훈훈한 분위기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간 캐릭터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엘리케의 사랑 고백 방식이 무슨 중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대신 빅터만 이득 봤죠 뭐. 제가 돌로레스 빅터 영어 라이팅 실력만 늘었죠.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돌로레스 저는 오히려 빅터를 좋아하지 그렇죠. 엘리케를 좋아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내가 가장 많이 얘기한 건 빅터고 내가 빅터에게 나의 정보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보는 엘리케한테 사랑에 빠진다?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그래서 비현실적인 감이 있지 않았나 싶긴 했어요. 매력 발산은 오히려 빅터가 더 많이 하는데. 그쵸.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위트를 계속 드러내잖아요. 이런 캐릭터도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스필버그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캐릭터 중에 혹시 뭐 관심 있게 본 캐릭터가 있다든지? 글쎄요. 여기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얘기 듣고 생각이 난 게 에밀리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공항 사람도 아닌데 왜냐면 그게 좀 줄어들었으면 이게 엔딩에 가서는 어쨌든 모든 공항 사람들이 빅터를 도와주는데 거기에 얽힌 하나하나의 이야기들 조금씩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러브 스토리를 덜어냈으면 그래서 약간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차라리 에밀리아가 비중이 적고 오히려 뭐 굽타나 엘리케나 다른 조연 캐릭터 그런 어떤 스토리가 더 있었으면 비치면서 만들어내는 우정을 더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영화의 감동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캐릭터에 대한 얘기 없으신 거죠? 뭐 주요한 캐릭터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건 사소한 거긴 한데 굽타 배우 캐스팅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야기꾼 같다라는 느낌.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썰을 풀어도 공항에 퍼질 수 있겠다라는 설득력을 갖게 만드는. 또 공항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굽타 캐릭터가 정말 좀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정말 모든 사람들 다 알면서 이 소문을 퍼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맥도 되면서 그렇죠. 되게 좀 신기하고 근데 처음에 등장할 땐 되게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딕스보다 더. 근데 이제 갈수록 조금 텃세를 많이 부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츤데레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 굽타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슬픈 캐릭터 아닐까? 어떻게 보면. 빅터는 그래도 1년 고생하고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굽타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인도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갈 것 같은데. 다시 추방되지 않을지. 막상 근데 돌아갔는데 마을에 아는 사람 없어. 막 이럴 것 같아서.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굽타랑 이제 뭐 엔리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 딕슨이 좀 계속 소환이 되는데
딕슨이 더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공항 내에서 진짜 잘못하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맞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관리자 그쵸, 입장에서 그쵸. 봤을 때는 얘네들이 어쨌든 잘못한 게 얘네들 진짜 호의 많이 봐지고 있구나. 구타 물론 그게 되게 사소한 거라서 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도 좀 봐주고 좀 이 정도면 착한 공무원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감상이 너무 관료주의적이네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네. 그런 공무원 어떤 절차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새. 그래서 막 도박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같이 공무원 공부하러 노량진 나갈까요? 신촌 에듀윌로. 그렇죠.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딕슨 캐릭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옹호해주고 싶은 게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더 많이 언급되는 약간의 내 눈에 약간의 편법이나 뭐 약간의 이런 원칙에서 어긋남 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잡다 보면 맞아요, 뻣뻣해지는 게 있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어떤 관용. 랄까?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또 CCTV로 그냥 막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감시하는 그 모습이 정말 공무원 같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딕슨은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렇죠. 열정 있는 사람. 그랬던 승진도 거죠. 해야 되고. 그렇죠. 딕슨 보면서 우리 아빠가 저랬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영화 배경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항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공항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독립적인 공간이잖아요. 이게 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도착을 한 게 아니라 딱 그 거쳐가는 공간 정도에 도착을 한 거고 그래서 공항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쵸. 실제 입국이 그쵸.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공항이 정말 모두에게 좀 낯선 공간일 수 있고 좀 어떤 공간에도 좀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되게 별개의 공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항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저도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마이님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있다 했는데 그게 왜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홀로 집에 거기도 이제 JFK 공항에서 꽤 나오잖아요. 나오죠. 하나의 시퀀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나홀로 집에가 좀 같이 생각이 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어쨌든 공항이라는 곳을 저는 이제 김포공항 근처에서 일을 많이 했어가지고 경험이 많으시다. 자주 갔었어요. 그냥 이제 뭐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그냥 밥 먹으러 거기 롯데몰 가고 거기 뭐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공항이라는 데가 낯설진 않은데 다른 나라 공항 가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공항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이게 공항은 생김새는 다 비슷한데 약간 냄새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어떤 특성을 스필버그가 정말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만들기 어렵거든요. 이런 게 딱 공항에 한정돼가지고만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공간이라는 그런 게 없으면 다 만들기 쉬울 텐데 그거를 어쨌든 장편 영화로 하나를 했다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저는 공항이라는 게 우리는 대부분 거쳐가는 곳이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빅터처럼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도 하나의 마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공항 안에 식당도 있고 서점도 있고 뭐 통신기계 열어주는 데도 있고 스벅도 있고. 네, 그렇죠. 마을의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도 약간 꼰대 촌장 같은 딕슨도 있고 뭐 뒷방 늘개 같은 구타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저기도 하나의 마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약간 이제 빅터의 리얼리티 쇼를 담는 공간? 하나의 스튜디오? 이제 아무래도 빅터가 지내는 공간이 공항 전체가 다 아니고 국제선 환승 라운지에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상들이 다 지켜봐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 이 공항을 나가서 미국 땅에 발을 들여야 되니까 이 위기를 계속 돌파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의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스튜디오는 결국 나가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스튜디오 안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빅터도 결국 그 공항을 나와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공항이라는 곳이 하나의 거대한 스튜디오 같다. 영화 각본가가 트루먼쇼 각본가 싶거든요. 앤드류 니콜 감독님. 그쵸. 트루먼 쇼의 톰 행크스 버전 같은 그쵸. 느낌이 예, 있어요. 예. 밀폐공간 반음증 약간 그런 느낌. 반음증이 있는 건가 싶다. 그런 거 약간 딕슨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딕슨이 그렇게 그러면 찬양을 해놓고서 스토리 작가의 어떤 페르소나구나. 예. 그런 PD처럼. 트루먼 쇼 쇼에서 이제 PD처럼. PD가. 예. 그렇죠. 컷 잡아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요. 새롭게 또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이왕 이제 공항 얘기 나왔으니까 원래는 원작에서 파리의 드골 공항인데 실제 사건은 파리에 있는 드골 공항인데 이걸 뉴욕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일단은 할리우드 영화니까 그냥 그 단순한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스필버그 감독이 아무리 이야기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해도 네. 같은 이야기를 할 때 프랑스의 공항보다는 JFK 공항이 더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이유에서 출발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샤를 공항보다는 또 JFK 공항에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 수 있잖아요. 그 파리도 국경에서- 국제도시인데. 그렇긴 한데 이제 JFK 공항보다는 좀 유동인구가 좀 적지 않을까요? 드골 공항 표마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데이터는 없고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 영화에서도 그 오프닝에 보면은 아시아 관광객으로 위장한 아시아 범죄자들도 오고 히스패닉도 있고 동유럽인 크라코지아 사람이 빅터도 오고 그러는 걸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임을 보여주려면 미국 공항이 좀 더 상징적인 무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공항으로 정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 추가하자면 LA도 있잖아요, 사실. 네. LA, 뉴욕이 제일 미국의 양대 도시인데 굳이 뉴욕을 하는 이유는 재즈라는 소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그렇죠. LA보다는 뉴욕이 더 붙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화 엔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굽타가 비행기를 막아서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장면 어떻게 받았어요, 연남님은? 사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장면을 하나를 그냥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작진들이 다 달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거의 있었어요. 클라이맥스죠. 클라이맥스고 사실 이 어떤 영화 하면은 그 장면만 하나만 딱 떠오르는 영화들이 몇 개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영화 하면은 사실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그 이제 비행기 막아서는 굽타 장면 그거일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이후로도 말했던 이제 재즈 나오고 이제 뉴욕을 어쨌든 마지막에 잠깐 정말 잠깐 보여주잖아요. 잠깐. 네. 이제 공항을 살짝이라도 벗어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그쵸. 그래도 너무 보는 사람도 답답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깥 세상을 좀 보여주니까 좀 그래도 거기서 숨통을 트일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좀 괜찮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판타지의 어떤 절정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터미널이 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판타지인데 그 판타지를 완성시켜주는 어떤 절정의 판타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제일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크라코지아도 전쟁이 끝났고 빅터도 미국에 갈 수 있는데 딕슨 때문에 못 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이 상황 이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럴 때 이제 굽타가 용기를 내서 비행기를 막아 세워가지고 빅터를 미국으로 가게 만드는 그 묘사가 좀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고. 거의 9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공항에서 살았는데 그 조치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물론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조금 공감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봐서 그 터미널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데는 정말 훌륭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조금 생각이 드는 게 그 굽타가 비행기를 막아서는 장면이 너무 귀여웠잖아요, 사실. 그 밀대 하나로 바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저는 어떤 생각이 지금 갑자기 또 드냐면 그 굽타는 정말 작은 개인이고 그 개인이 어떻게 보면 그 비행기랑 되게 거대한 현실에 좀 비유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필버그가 만든 이 영화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빅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진심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그런 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현실적인 걸 되게
뚫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를 약간 그런 거에 비유를 하고 구타를 좀 그렇게 본다면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모론을 제기하자면 이게 팔 벌리고 거대한 물체를 막는 거 이거 박하사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박하사탕이 1999년작이에요. 이게 2004년작이거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른바 우라카이 나쁘게 말하면 오마주. 우리 버그 형님이 우리 창동이 형 거 재밌게 봤다. 그래서 그걸 창동이 형 보고 있어? 라는 그럴 수 느낌으로 창동이 미국의 창동. 창동이가 아마 동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창동아 잘 봤다 이런 느낌으로 넣지 않았을까? 아예 원작도 박하사탕도 대걸레를 들고 있었으면 더 재밌었겠네요. 그렇죠. 나 돌아갈래 하면서. 그래요. 실패한 드립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갖고 싶어했던 사인을 드디어 빅터가 봤는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너무 약간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좀 저는 되게 몰입을 하면서 봤을 때 좀 감동적이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스토리가 이 빅터가 어쨌든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 달려온 모든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인을 결국 받았을 때 그 감동이 굉장히 컸고 그 재즈를 들으니까 확실히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또 물씬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덕분에 재즈에 대해서 이제 재즈가 원래 이런 음악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각인이 되긴 했던 게 이제 요새 나왔던 그 재즈 영화라고 하면은 이제 위플래시와 바빌론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즈가 굉장히 매운 음악으로 인식이 됐었잖아요. 거칠게 몰아붙이는 느낌으로 많이 나오지. 근데 이 터미널에서의 재즈는 정말 그 낭만이 있고 리듬이 있는 음악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재즈가 이런 거였지라는 생각을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이 이제 결국은 빅터가 뉴욕에서 와서 재즈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도시와 그 재즈라는 음악의 가치가 굉장히 거대화됐다? 굉장히 가치 있게 보여졌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약간 뉴욕 뽕을 좀 채우는 그쵸. 느낌도 있고. 우리가 흔히 뭐 뉴욕하면 생각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도 있고 뭐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도 많잖아요. 뭐 뉴욕 양키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런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뭐 한데 뉴욕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뉴욕 하면 딱 하는 게 이제 재즈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마지막에 어쨌든 사인 하나 받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게임에서 퀘스트 깨는 것처럼 뭐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약간 깨잖아요. 이렇게 사인 받고 막 이런 과정 이게 약간 게임의 엔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해보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쾌감도 들고 약간 그쵸? 받았을 때 약간 그 마리오 같이 약간 마리오 오디세이 보면 거기도 뉴욕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재즈 음악 나오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 약간 게임을 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엔딩 보는 느낌. 맞아요. 제가 좀 사람이 요새 좀 꼬여서 그런지 저 같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그 재즈 아티스트 사인을 찾아가지고 9개월 동안 연습을 하는 게 아버지 소원인데. 네네네. 그만큼 노력했다는 사람이 다시 보이는. 제가 좀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봤나 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괜히 했다. 마지막으로 영화 터미널의 메시지를 보면 얘기하면서 마무리는 아니고요. 영화에 대한 마무리. 네, 영화 얘기 안쪽의 얘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영화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꽤 명확하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미국 사회의 문제를 스필버그 한번 다뤄보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9.11 이후에 어쨌든 이때 9.11이 2001년이죠. 영화가 2004년이죠. 네네. 그래서 뭐 기획 단계부터 해가지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좀 던진 그 영화인 것 같고 스필버그가 사실 이 정도로 뭔가 그 확실하게 뭔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에서 대부분 가벼운 그렇죠. 좀 가볍고 좀 그냥 판타지스럽고 약간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는 좀 그런 메시지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뭐 나온 굽타, 엘리케 이런 사람들 다 공항에 사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이고 약간 그런 미국 사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인공과 조연급으로 다 이렇게 채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인종이나 뭐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그런 뭐 편견이나 이런 거 없이 좀 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결국에는 그런 메시지가 전체적인 영화 전반에 깔려 있지 않나? 뭐 요즘 시대 생각을 해도
괜찮은 그래서 주제가 아닐까.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그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봤고 그거와 반대적으로 배타적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이상 이 영화가 좀 가치가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난민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생각해볼 영화긴 하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볼 때는 이제 그게 최신작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필버그 전체적인 영화를 놓고 보면 스필버그 감독님이 이번 작품에서는 메시지를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했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후로 보면 이제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AI,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나 이 뒤에 또 우주전쟁 뭐 그런 좀 무거운 영화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터미널만 유독 이제 가볍고 좀 인간애가 많고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일정한 마음을 먹었는데 영화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장 가볍게 만든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또 어찌됐든 스필버그 감독님이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어떤 상황에 대한 실망이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든 다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딕슨이 어찌됐든 시스템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빅터라든지 뭐 빅터를 옹호하는 다른 공항의 직원들에게 좀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볍게 다뤄지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빅터와 그 빅터 친구들이 이를 극복하는 서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개인들이 그런 시스템을 극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 체제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체제에 저항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주려고 만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 저는 빅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빅터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부각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가 전체적으로 동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좀 교훈적인 내용.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메시지가 이른바 관용에 대한 메시지들은 영화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하게 보진 않았는데 그냥 거장의 무게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영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뭐 장르적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영화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도 감독들이 한다고 보는데 전 그래서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스필버그 아저씨도 들어오네요. 네. 들어가야죠. 2001년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경색대 미국의 분위기를 읽고 이 미국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좀 품어줘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이니까 품어주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좀 만들고 또 일부러 할 때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좀 밝게 처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뉴욕을 또 한 것도 있지 않나. 그렇죠. 사건도 사실 뉴욕이 제일 하니까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실제로 이때 시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미국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네, 한국은 심지어 완전 우방국 중 하나인데도 맞아. 비자 발급이 되게 힘들었던 그런 이제 그때 시기에 이제 미국 여행을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못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진짜 비자 발급이 실제로 많이 어려웠었던 좀 기억이 되게 깐깐하게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은 좀만 가면 되는데 비자 발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못 건너갔어요. 경유만 하는 건데도 그렇게. 그렇죠. 그런 게 좀 힘들었었던. 많이 경색되어 있었던 분위기죠. 네. 많이 좀 그렇죠. 톰 행크스와 스필버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제 해볼게요. 톰 행크스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 저 이제 캐스터웨이가 이것도 2001년? 2000년? 2001년 그죠? 그때죠? 나왔었죠. 근데 진짜 톰 행크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연기를 보면서 원맨 쇼를 정말 잘하는 거. 이만큼 원맨 쇼를 잘하는 배우가 또 있을까? 짐 캐리. 그렇죠. 톰 행크스가 진짜 어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연기해봐라 했을 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캐스터웨이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하는 건데 그냥 무인도에 혼자서 이렇게 살아남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그걸 아마 보고 캐스팅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라운지에서 어쨌든 나중에는 좀 소통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사실상 혼자서 책 보고 뉴스 보고 헤딩하죠. 그냥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또 그걸 너무 막 우스꽝스럽게 가지도 않는 맞아요. 어떤 선을 잘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되게 대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톰 행크스 배우가 지금은 좀 늙은 배우로 인식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을 보면서 역시 톰 행크스 배우가 그래도 연기를 정말 잘하는 할리우드 배우였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톰 행크스 배우가 뭐 터미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화나 뭐 스필버그 감독과 함께했던 영화들을 보면 어떤 제도가 모순이 있고 그래서 그 모순을 대변을 하든지 아니면 그 모순에 대항하든지 할 때 연기가 가장 빛이 나는 것 같거든요. 뭐 캐치미 푸캔까지 아니구나. 스파이 브릿지나 뭐 이런 다른 첩보물에서도 어떤 비밀을 폭로하거나 어떤 비밀 협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연기할 때 또 가장 안정적이고 멋진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또 송강호 배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분이 외국인 역할이다 보니까 조금 말 자체를 어눌하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본인의 장단으로 하니까 송강호 배우님도 말을 할 때 일반적인 배우의 톤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대사를 소화를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어눌하고 서툴지만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숨기지 않겠다는 거를 짧은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또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낯선 공간에서는 좀 뚝딱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상적인 몸 연기도 이번 작품에서는 볼만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공항의 억류가 확정이 되고 첫날 밤에 67번 폐쇄된 출입구에서 침대를 만드는 장면이 삐걱대는 의자로 침대를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가장 연극적인 장면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설프게 하면 좀 뭔가 맛이 안 살 수도 있는데 정말 이 공간에 처음 오고 내가 이방인이다를 좀 보여주지만 또 거기서 이제 그 의자들을 막 수리를 하면서 본인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처음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 좀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톰 행크스가 연기한 영화를 처음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이제 이 뒤로 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나 뭐 캐스터웨이나 뭐 더 포스트나 뭐 이런 영화들 이제 줄줄이 봤거든. 톰 행크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트위터도 막 팔로우하고 저는 가장 그 연기를 되게 좀 몰입하면서 느꼈던 게 그 이제 빅터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뭐 딕슨이 너 따라와 해서 들어왔는데 너 여권 뺏을 거였는데 고마워 막 이러고 Thank you, 되게 예, 되게 Yes, yes. Rakosia. Yes, yes. Rakosia. Rakosia. Yes, yes, yes. 몰랐잖아요, 영어를. 근데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뉴스를 봤는데 조국이 지금 전쟁이 났대.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TV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찾아다니려고 하고 심지어는 라운지까지 들어갔는데 또 회원이 아니라서 이제 퇴출당하고 그게 이제 자동문 사이로 TV를 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의 눈물 연기가 정말 이거는 정말 명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 송강호가 생각났다고 했는데 저는 최민식 배우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약간 지금 저 내려가고 있는 레전드로 가고 가장 비싼 배우는 아닌 그런 시점인데 그런 위치에서는 최민식과 우리나라 영화계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 어색한 영어 발음이 저에게는 그 2012년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하는 사투리처럼 좀 연상이 돼가지고 약간 고립 연기도 살짝 올드보이. 네, 뭐 그런 게 생각나서 오히려 저는 최민식 쪽에 가깝지 않았나 모르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스필버그 감독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스필버그 할아버지의 다양한 장르 소화력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워낙 필모가 많다 보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와도 딱 보고 야 이거는 요렇게 찍고 요거 날리고 요거 버리고 이거는 장소 어디 가서 찍으면 되겠다. 야 여기 좀 비싸지 않냐 갖다 버려.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성진기 되면 진단 나오죠. 네, 딱 보고 야 그냥 3시간이면 견적 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뭐 캐치 미 이프 유 캔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비교할 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가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의 제일 필요한 덕목인데
그거에는 아주 천재적이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오면서 뭔가 방긋 웃으면서 야, 밥 뭐 먹을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영화는 이 아저씨가 최고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캐릭터들도 구조를 잘 만들고 빌런도 잘 만들고 조력자도 만들고 뭐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았지만 연인 캐릭터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아주 잘하는 것 같고 특히나 더 대단한 게 뭐 말씀이 나왔지만 공항이라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이야기를 투닥투닥하게 다 만들어내는 게 역시 거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빌바오님이랑 거의 이제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이분의 또 장점이 뭐냐면 정말 어려운 소재나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는 지점조차도 그걸 대중영화로 쉽게 만든다는 게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작은 거의 뭐 레디 플레이어 원 빼면은 굉장히 뭐 좀 난해한 소재, 난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반 관객들이 딱 이 소재를 봤을 때 조금 꺼려지는데 약간 이런 장르를 좀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월남전 기밀 문서라든지 뭐 스파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스필버그 감독님만의 연출로 그걸 다 극복을 해내서 정말 재미있는 영화,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게 진짜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할리우드 영화라고 딱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할리우드 영화지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영화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분의 메시지가 전반적으로는 또 희망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현실을 또 외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도 뭐 이제 빅터를 영웅화시킬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공항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모든 캐릭터가 다 각자 할 일을 하는 인물들로 나오거든요. 다른 영화에서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현실을 꽉 쥐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낭만을 찾는 분이구나. 그래서 관객들한테 그래 이런 현실이 있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막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세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삶을 살아갈 때 비릿하고 보기 싫은 것들도 봐야 되고 그쵸. 하지만 희망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영화를 만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이 아카데미 시상식인데 그렇죠. 스필버그 감독님이 감독상을 꼭 수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 스필버그 작품 중에 혹시 재밌게 보신 게 있다면 한두 개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확실히 쥬라기 공원.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영화 너무 많잖아요. 일단 그렇죠. 스필버그 말고도 이제 좋은 영화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술 영화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완전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것도 봤을 때의 어떤 그 시각적인 쾌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쥬라기 공원은 가장 좀 하나의 의의를 좀 찾자면 이게 주인공이 과연 이건 진짜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지 않나? 공룡이 주인공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예 사람이 아닌 경우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전에 시도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물론 이후에는 뭐 터미네이터 이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이 쥬라기 공원은 뭐 어떤 CG나 이런 기술적인 것도 대단했지만 스토리적으로도 사람을 메인에 넣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소재도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 어떤 모기 이런 피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뭐 이렇게 진짜 우리가 상상 속으로나 했던 거를 영화로 또 만들고 하니까 진짜 쥬라기 공원이 스필버그 작품 중에서 가장 이 스필버그를 좀 대표하는 저는 딱 생각이 나는 딱 하나였어요. 대중영화로서는 최고죠. 예. 그렇죠.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신들러 리스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인지 몰랐어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네, 근데 너무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터미널을 보고 나서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 중에 내가 본 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이제 신들러 리스트가 이분 작품이구나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두 개만 비교해봐도 이분이 정말 영화를 되게 다채롭게 어떻게 이 장르도 만들고 이 장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같은 감독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분의 능력 그 영화를 만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더 할리우드 영화 감독의 진짜 그 정석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작가주의적인 색채가 묻어나거나가 심하지 않더라도 그 영화라는 상품을 정말 그 장르에 맞게 정말 잘 만드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I가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 같아요. 일단 제 기억 속에 존재하는 SF 영화 중에 첫 번째 SF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메가박스 코엑스라고
지금은 뭐 흔하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는 막 성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기서 봤었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예상했던 막 스필버그 감독은 뭐 조스 쥬라기 공원 E.T.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AI의 그런 내용은 그런 앞선 작품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필버그가 이 정도로 암울하게 미래를 보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 와중에서도 이 데이비드라는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은 또 가장 스필버그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년스러움을 생각하면 그렇죠. 스필버그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필버그 SF의 상징, 스필버그 감독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 그리고 이거는 또 AI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각본을 직접 쓰신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여가지고 좀 더 상징성이 있는 작품이지 않나 싶어서 AI를 꼽았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하고 싶은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에 그 압도적인 그 상륙신에서 이미 압도가 되고 또 전쟁 영화가 주는 항상 허무한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까지 하고 있어서 재밌게 보는 작품이긴 해요. 물론 뭐 미국 국뽕 한사발 과하게 들이키시긴 하는데 네, 그래도 잘 만든 어떤 미국뽕이라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영화 얘기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튜디오 비용 뽑아먹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 자, 영화에 대해서 이제 20대 분들 모셔놓고 영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이 있어서 하는 시간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걸 왜 하냐면 영화를 좋아하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영화가 점점 이제 20대 친구들에게 외면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적으로 그럴 것 같아서 영화보다 재미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인식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서베이 방송에서 서베이 방송 쓰시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귀찮으면 그냥 음소거하고 끊어버리셔도 됩니다. ARS라고 생각하시고 자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화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만의 패턴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즘에 OTT로 많이 보죠. 근데 아무래도 그쵸? OTT죠. 네. OTT로 많이 보고 저는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보거든요. 그냥. 그럼 OTT로 볼만하죠. 그래서 진짜 극장에 갈 이유가 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최근에는 극장을 막 뭐 티켓이 생겨가지고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문화놀이 카드가 있어가지고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쓰려고 뭐 간다 뭐 이런 생각은 있지만 혜택이 없으면 잘 안 가게 되는 극장을 뭐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뭐 되게 진짜 딱 지금 극장에서만 봐야 된다 이러면 뭐 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좀 덜해진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 저는 오히려 극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 TV에서 물론 영화를 얼마나 더 빈도수가 높냐라고 하면 OTT에서 더 많이 보긴 하겠지만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게 극장이기도 하고 이제 극장에 가면은 사실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영화에만 그쵸. 몰입할 수 있는 거 환경이.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극장에 가면은 사실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보게 되잖아요. 제가 뭐 누군가 이제 동행자가 있지 않더라도 이제 영화관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또 반응을 보고 좀 같이 또 즐기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 그래도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왜 영화 보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네. 자기랑 모르는 관객들인데 영화 얘기 하는 거 듣잖아요. 그쵸. 그 재미가 또 있지 않나. 그쵸. 아, 그래요? 화장실 가면 이제 살짝 듣고 막, 뭐가 어쩌다더라, 이런 저는 한 로비에 5분 앉아있어 보기도 해요.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나. 꼭 감독님처럼. 궁금하니까. 근데 사실 비주얼로 치면 제일 영화 감독스럽게 생기긴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의 이제 마이님이랑 비슷하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광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뭐 부득이한 상황을 빼고 한 달에 3회 미만으로 영화관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3회 이상 무조건 갔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코로나 기간에도 그 패턴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은 사람 많이 없으니까 사람도 많이 없고 상영 프로가 다양해졌거든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개꿀이었지 않나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게요. 뭐 라라랜드도 막 큰 상영관에서 2명이서만 보고 이런
재개봉도 많이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극장에서 저는 항상 그 영화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OTT가 요즘에는 유행이다 보니까, 유행이기도 하고, OTT에서만 제작되는 콘텐츠들도 많다 보니까, 아예 뭐 OTT를 외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독점 콘텐츠 정도만 보고, 웬만하면 극장에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극장의 몰입감도 있고, 또, 아직도 제가 뭐, 집에서 OTT 콘텐츠를 온전하게 즐길 만한 시설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는 것 같고요. 쉽진 않죠. 예, 예. 침대가 제일 중요한 시설이에요. OTT 볼 때. 네네. 조명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군요. 네네. 그렇죠. 눈 시력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OTT를 뭐 어느 OTT를 제일 좋아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넷플릭스가 제일 괜찮은 OTT지 않나 싶어요. 뭐 오리지널 콘텐츠의 양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도 넷플릭스가 다른 OTT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양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상업 영화 몇 편 아니고 다른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좀 보기가. 그렇죠. 뭐 거점 극장을 찾아가야 된다든지 VOD 나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한국에 사는 갑돌이도 나이지리아 드라마 볼 수 있고, 네. 과테말라에 사는 호세도 한국 영화 볼 수 있고. 혹시 추천하는 나이지리아 드라마가 있다면?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약간 반전이긴 한데, 저는 저는 나도 하나 넷플릭스를 추천해준 가입돼 줄 있지는 알고.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근데 이제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량이 좀 압도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OTT의 순기능을 100% 활용한 매체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요. 빌바오님이 계정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착하신 분이에요. 조만간 신고 들어갑니다. 네. 저는 영화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는 확실히 좀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 표가 너무 비싸지기도 한 것 같고. 많이 올랐죠. 말도 안 되는 인상이죠, 진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화보다는 넷플릭스 시리즈들이 그 뭐랄까 컨텐츠 시장의 핵심으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영화관을 웬만하면은 예전보다는 좀 덜 가게 되네. 진짜 괜찮은 거 아니면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시간에 그냥 OTT 안에서 안 본 거를 더 보자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영화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벤트 해가지고 이벤트가 포스터나 그런 거 많이 그치.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보러도 많이 가거든요. 약간 마케팅을 요즘 그쵸, 변화가 그쵸.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맞아요. 엄청난 그런 유인책이죠. 저도 많이 유인 그렇게- 당하시고. 그죠? 아니, 저는 거의 굿즈를 크게 연연을 안 하는데, 오. 그 시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거에 엄청나죠. 미쳐가지고. 엄청나죠. 그 슬램덩크 슬램덩크. 굿즈. 구하기 힘들어. 막 7시부터 오픈런 하고 있고, 막 이런 광경들이 심심찮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영화관 위기입니다. 네. 많이 맞아요. 위기죠. 네. 그리고 영화 혹시 시간이 혹시 길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또래 친구들은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뭐 시골 출신이기도 하시고 어릴 때부터 문화를 좀 안 보시기도 해가지고 내가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 저 또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저보다 윗세대 그러니까 70년대생 뭐 사촌 형들이나 뭐 대학교 선배 형들 뭐 얘기 들어보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한 나이대 같고 또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시네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그때는 영화 보러 가는 게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예. 비디오도 많이 없고 왜 극장도 많이 없을 때라서 그 옛날 옛날에 영화를 보러 갔던 스스로를 약간 또 추억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옛날에 거의 놀이공원이나 똑같았죠. 거의. 영화관 자체가 몇 개 많이 없었기도 없으니까. 했으니까. 예. 예, 예. 그 극장에서 줄을 서서 보는 경험이 있는 세대셔서. 근데 저희 또래는 사실 멀티플렉스 세대이기 때문에 시대니까. 예.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저는 옛날에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 있던 단관 영화관 이렇게 보고 이랬었는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고 그냥 뭐 하여튼 뭐 마블에 열광하고 저희 또래 때 뭐 OTT에 근데 잘 적응하고 있는 게 30대 세대들 같아요. 근데 20대들은 영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관 그러니까 이런 존경심 같은 건 없죠. 영화에 대한 어떤 아우라가 있다가 일단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사실 영화를 뭐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실 좋아하니까 당연히 볼 거고, 근데 정말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존경심은 당연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사실은 요즘에 유튜브 쇼츠나 틱톡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좋아하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영화가 1시간이고 2시간이 넘어가고 이런 걸 되게 지루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유튜브도 사실 10초씩 넘겨가면서 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영화를 보더라도 속도를 거의 한 2배속을 해서 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그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는 했죠. 약간 띵하네요. 네. 유튜브 요약 이런 것도 맞아요. 영화 배속으로도 거의 많이 보고. 맞아요. 그쵸. 영화를 안 보고 이제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찾아보고 결말 포함. 네. 안타까움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대 흐름이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각자 좋아하는 영화 한 개씩 소개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영화 하나만 썼어요. 네. 하나만 썼는데 지금 마이님이 사실 썼다 지운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거를 저는 이제 재밌게 본 영화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중에만 하나긴 하지만 이거 왜 지우셨지? 해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또 하나 더 가져왔고. 좋아하는 영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가 2021년인가요? 2022년. 네네. 그쵸, 그때 2021년 개봉을 했었죠. 여름쯤에 봤었는데 요것도 다회차 봤어요. 극장 가서 다회차 어. 봤고 이제 볼 때 다 이제 되게 눈물도 많이 흘렸던 영화. 그래서 요 영화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는 되게 막 특별하지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스토리가 엄청 막 극적인 게 없는데도 끝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막 크게 느끼지 않고. 그게 또 일본 멜로의 매력이죠. 또. 그런 게 좀 있죠. 전 맞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더 좋았어요. 이게 결말도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네네네. 막 해피엔딩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현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점이 더 좋았어요. 너무 또 극현실이어가지고. 그건 그렇죠.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이거랑 비슷한 맥락을 또 가져온 게 우리나라 독립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이만 옥양. 저는 이 영화를 언급하신 분을 처음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내가 좋다라고 말하는 뭐 인터넷 글이나 뭐 이렇게 사람 뭐 이런 글 이런 네네. 분들 중에 처음 봐요, 진짜. 저는 이 영화는 GV로만 3번을 본 것 같고요. 대한극장, 모모, 아트하우스 모모, 그 다음에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 이후로도 그냥 영화도 2번인가 봤어요. 성지들은 다 가셨네. 예술 영화들은 다 거기에 아니면 못 보니까. 저는 그런 데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이만 옥양도 비슷하게 스토리가 전혀 뭐 극적인 게 없어요. 그냥 되게 보면서 하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다른 영화 빌런도 나오고 막 뭐 스토리 이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보면은 이게 또 전체 관람가 영화잖아요, 또. 완전 가족 무공의 영화. 누가 봐도 뭐 상관없는 그런 영화여서 진짜 이런 영화가 힐링 영화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너무 많아서. 그렇죠. 한 편만 얘기하기가 쉽진 않죠. 무슨 영화를 골라야 되나 싶었는데 일단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지브리 영화 중에 생과치히로를 이제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이거를 정말 저는 대사를 외울 정도로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왠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그 이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건지 뭔가 그런 점이 저한테 되게 이 세계 그쵸, 이 세계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좋았고 중경삼림은 이것도 이 영화를 보고 사실 왕가희 감독에 빠져가지고 막 뭐 다른 영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화양연화 당연하고 뭐 아비정전도 보고 뭐 타락천사 이런 영화도 다 봤는데 오히려 요즘 저희 30대들보다 왕가희 감독이 20대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많아요. 요즘에 또 그런 레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또 유행이어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재개봉을 많이 한 작품 중에 하나가 왕가희 감독님 작품. 맞아요. 한 번 또 위크로 해가지고 그쵸, 개봉을 쭉 했었던 적이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피투게더 좀 이따 또 개봉하더라고. 보러 가. 저는 이제 뭐 한 편만 얘기를 하자면 3편을 썼는데 저는 인비저블맨이라는 작품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장르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호러 장르를 제일 좋아하는데 인비저블맨은 투명인간 얘기예요. 투명인간 얘기인데 투명인간이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개념이라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투명인간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다시 부각될 수 있구나를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항상 호러라는 작품, 호러가 무섭기만 하고 좀 자극적으로 얘기가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르가 호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비저블 맨을 보시면 좀 섬찟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되게 무섭거든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의 일상이 많이 감시가 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세상이 좀 되게 피부로 와닿는 공포 영화여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상 물론 저도 게스트로 나가는 입장이지만 진짜 정식 손님 맞이는 처음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너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씀도 너무 잘 해주시고 또 두 분이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이야기가 풍성하게 꾸며지지 않았나 해서 이런 콜라보는 환영이다. 혹시 만화경에서도 좀 라떼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방문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대에도 대학생이 있었나요? 하면서 궁금하시면 저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네. 기분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또 빌바오님이 진행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분배를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말할 기회도 되게 편하게 제가 원래 보통은 강박이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진행하고 말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편했다. 일단 편하게 녹음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연남님이 편해서 제가 좀 힘들었던 거 많이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지금 밸런스가 이게 맞는 거니까. 오늘 한 20%밖에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근데 되게 하고 싶은 말들 다 많이 했어요. 빌바오님이요. 빌바오님이요? 진행을 하시느라고. 네, 오늘 많이 절제를 하신 편이어가지고. 사람도 많으니까. 끝나고 남으실래요? 네, 끝났어요. 저는 되게 영화에 대해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전 또 되게 다른 세대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 또래 얘기만 들어서 뭐예요. 어차피 저랑 다 똑같을 텐데. 그래서 되게 오히려 더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좀 되게 알아가고 되게 느끼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편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더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좋습니다. 네 다시 모시고 싶어요 이 두 분. 네, 괜찮다고 하시면 네네. 괜찮으실까요? 간택을 받은 그럼요. 건가요? 간택.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셔야죠. 네. 그렇죠. 네, 핑미업 그건 제가 불러야 되는 노래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이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4인 방송이 또 처음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나름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재미가 있고 다음에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잘 말았다. 잘 말았어? 네. 난 좀 말린 것 같아. 형도 이제 나가셔서 프리롤로 하세요. 이제 만화경 팟캐스트로 가가지고. 그 근질근질한 느낌이 있어. 여기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인내하셨죠, 오늘. Raposia. Yes, yes. Raposia. Yes, yes, yes.